불과 5년 사이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200곳 넘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800곳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당신 가족이 간병이 필요하다면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양병원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분 1. 숫자가 말하는 현실. 왜 요양병원이 사라지나? 저는 오랫동안 요양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은 늘 우리 곁에 있다. 건강이 나빠져도 혼자 생활이 어려워져도 언제든 의지할 곳이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전국에 1옴비시 주를 곳이었던 요양병원이 지금은 342곳으로 줄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200곳 정도 줄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속에는 수많은 사연과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10년 넘게 같은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던 분이었는데 병원이 경영난으로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그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기 사람들과 정이 다 들었는데.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병원이 사라진다는 것이 단순한 시설 폐쇄가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 거기에 있던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조건과 환경을 갖춘 병원을 찾는 것도 어렵고 갑작스러운 이사와 적응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800곳 이상이 추가로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고령화는 점점 빨라지고 간병이 필요한 인구는 늘어나는데 정작 병원은 줄어드는 상황. 이것은 마치 바다에서 배에 타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구명정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조용한 위기라고 부릅니다. 신문 한 면에 대서특필되는 큰 사건은 아니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언젠가 우리의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요양병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운영 구조의 문제, 인건비 부담, 정부 정책 변화, 그리고 이 모든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요양병원의 감소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숫자로 보는 현실. 두 번째는 병원을 압박하는 구조적인 문제. 세 번째는 정부 정책 변화에 숨겨진 이면. 마지막으로 다가올 간병 대란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병원을 떠나야 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앞으로의 변화를 조금 더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분 2. 병원을 압박하는 두 가지 힘수가제와 인건비 많은 분들이 병원이 왜 이렇게 문을 닫을까 하고 물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환자가 줄어서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병원 운영 구조 속에 숨겨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일당 정액수가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 한 명당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요양비가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이 하루 동안 환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치료와 검사를 해도 정해진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는 환자가 CT 촬영을 하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혈액 검사나 주사 치료를 하면 또 그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에게 여러 가지 처치를 해도 하루치 요양비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오히려 상태가 심한 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병원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중환자는 더 많은 간호 인력 약품 장비가 필요하지만 그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지방의 한 요양병원 원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솔직히 중증 환자를 더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간병인과 간호사가 붙어서 돌봐야 하는데 그분 한 분을 모시는 비용이 경증 환자 3, 4명을 모시는 비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똑같으니 어떻게 버팁니까? 그 말씀 속에서 저는 깊은 한숨과 무거운 현실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큰 압박이 있습니다. 바로 인건비입니다. 몇 년 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간호사,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 수익이 함께 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곧바로 병원의 적자로 이어집니다. 더구나 인건비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식재료, 의료, 소모품, 공과금,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겨우 몇 퍼센트 오르는 수준이니 실제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사실상 제자리인 셈입니다. 이 불균형은 병원 운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재정이 튼튼한 병원은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중소규모나 지방병원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도 과거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력을 줄이면 어르신 돌봄의 질이 떨어지고 인력을 유지하면 매달 적자가 쌓였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답답함을 지금 많은 요양병원 원장님들이 그대로 겪고 계신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병원 감소를 단순한 경쟁 탈락이나 운영 실패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구조 자체에 내재된 문제이자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정책 전환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요양병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부분 3. 정부 정책 전환과 간병비 급여화의 이면, 요양병원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바로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사실 이 변화는 특정 정권에서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좌우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 핵심은 시설 중심 돌봄에서 재택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입니다. 즉, 가능한 한 병원이나 시설에 오래 머물지 말고 집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돌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따뜻하고 좋은 정책처럼 보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가족과 함께 생활하세요라는 메시지는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재택 돌봄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비슷한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간병비 급여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간병비 부담이 큰 가정에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현 정부에서 예산을 늘리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 소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을 통과한 500개 병원에만 지원합니다. 이 말은 곧 환자들이 간병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500개 병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환자와 가족은 지원 대상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병원들은 환자를 유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간병비 지원 제도가 병원들 사이에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의 대형 병원은 비교적 쉽게 조건을 맞출 수 있지만 지방의 중소규모 병원은 인력시설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운영이 더 힘들어져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지방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하신 한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간병비 지원을 받는 병원과 받지 못하는 병원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환자 입장에서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 보니 저희 같은 병원은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말하는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재택돌봄이 활성화되면 어르신들이 더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재택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줄고 지원받는 병원은 한정되고 그 외의 병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어르신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분소 다가올 간병 대란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만약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요양원은 이미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더 편하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를 집에서 돌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부담입니다. 하루 24시간 식사 준비 청결 유지, 약 복용 이동 보조. 이 모든 것을 가족이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하루 최대 4시간 남짓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적으로 가족의 몫입니다. 주간보호센터도 있지만 대부분 중증 환자를 장시간 돌볼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큽니다. 저는 예전에 한 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뒤 병원 자리가 없어 집으로 모시게 된 경우였습니다. 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효도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마다 허리가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경제적 부담까지 겹치자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병 대란의 실체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요양병원을 줄이는 대신 재택의료와 지역 돌봄 체계를 매우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찾아가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줄어도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전문 인력 양성 지역 기반 시설, 확충 응급 상황 대처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부터 줄이는 것은 마치 다리 공사를 다 끝내지 않은 채 차를 먼저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요양병원 감축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재택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병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간병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휴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간병하는 가족이 무너지면 환자도 함께 무너집니다. 셋째, 우리 스스로도 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가 돌봄이 필요해질 때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역 내 병원과 시설 재택 서비스 현황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미리 상담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라는 생각 대신 언젠가 나와 내 가족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는 미리 할수록 위기는 작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무방비로 맞을 것인지 아니면 대비하며 맞을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젠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오늘의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준비는 멀리 있는 미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내일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고 목소리를 내야 더 나은 제도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이 주제를 더 깊이 다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수 있는 분께 공유해주세요. 영상 끝에 이어지는 재생 목록에는 요양과 간병 그리고 노후 준비에 관한 다른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이어서 보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